오늘 컨텐츠는 하멜 표류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하멜 표류기라는 거 어렸을 때 책으로 본 적 있죠? 근데 이게 도대체 뭘까 싶고 얘 도대체 어디를 표류했나 싶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게 실제인지 허구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멜 표류기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1653년 여름, 하멜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배인 스페르베르호를 타고 나가사키로 가던 중이었어요. 무역을 위해서 나가사키로 가던 중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거센 파도가 불고 배가 부서지고 36명만이 살아남아서 낯선 해안가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드든 중국식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더니 허둥지둥 도망가요. 저기 하는데 그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여기는 도대체 뭔가? 여기는 일본이 맞는가? 내가 일본이라고 들었던 그 사람들이 입던 옷이 아닌데 여기는 중국인 건가 싶고, 그래서 그 난파한 근처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다음날 무장한 군사 1000여 명이 들이닥칩니다. 그들을 에워싸고 놀라서 납작 엎드려 있던 네덜란드인 36명을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서양인이 단체로 방한한 그 하멜 표류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36명 중에 한 명이었던 서기, 당시 서기 역할이었던 하멜이 조선에 표류했던 기록이 바로 하멜 표류기입니다. 서양인 최초 조선인에 대한 조선 기록서인 거죠. 하멜이 당시 23살이었어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선원이고요. 서기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나름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 지금으로 따지면 장교 정도? 근데 이 하멜이라는 남자는 자기의 직책을 벗어나서라도 건축가의 아들이고, 자기의 대부는 시장이고, 이미 집에 돈이 많은 부잣집 아들내미였어요. 그런데 이 하멜이 동인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표류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한번 알아봅시다. 이 스페르베르호는 동인도 회사 소속 배고요. 하멜은 동인도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이 동인도 회사란 1602년에 네덜란드가 동양 무역을 위해서 설립한 회사예요. 그래서 18세기 후반까지 해상무역과 식민지 경영을 전담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16세기 초반까지 가장 이 항로 개척에 적극적이었던 곳이 딱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포르투갈, 하나는 스페인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네덜란드예요. 근데 네덜란드가 어떻게 해서 더 적극적이 됐냐면 1588년에 영국이랑 협력해서 카디스항에서 해상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스페인 군대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네덜란드가 급부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네덜란드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곳. 그래서 이때 동인도 회사가 설립이 됐고요. 네덜란드는 번영의 상징이 됩니다. 요 어마어마한 동인도 회사 직원이 바로 하멜이고요. 이때는 워낙 항로 개척에 관심이 많던 때라서 전 세계의 교역이 시작되던 때였어.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대항해 시대입니다. 대항해 시대. 우리 동료도 찾고 무역도 하고 원피스도 찾아 나서는 그런 대항해 시대에 하멜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조선에 표류를 하게 되는데, 요 하멜이 가지고 있던 조선인에 대한 첫인상이 있어요.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는데, 조선인에 대한 첫인상이 어땠냐면, 그들은 중국식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머리엔 말총으로 짠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해적이나 본토에서 추방된 중국인들이 사는 곳에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리는 모두 겁을 먹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나라를 아예 모르던 때였어. 이 나라에 어떤 지역이 있는지, 어떻게 무역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던 때였어요. 그 당시에는 일본이랑만 무역을 하던 때거든요. 막 일본에 은이 있고, 막 일본 나가사키가 있고, 막 이렇게 무역을 하던 때라서 우리나라에도 무역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지만 일본이 막았어요. 너네들 조선이랑 무역하려고? 조선이랑 놀면 우린 이제 너네랑 안 놀아.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미 무역을 하고 있던 일본이랑 끊으면서까지 굳이 조선이랑 무역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조선이랑 이제 무역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하멜이 조선에 오게 된 겁니다. 자, 하멜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본토에서 추방된 중국인이거나 해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 자, 그러면 조선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막 머리가 막 노란색에 막 코가 이렇게 돼가지고 막 무슨 그지꼴을 하고 있는 이 외국인, 이 조선인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 그러면 먼저 이곳이 도착한 곳은 어디일까? 나가사키로 가려다가 파도를 만나서 도착해버린 이곳은 어디일까요?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당시 제주 목사 이원진이 하멜 일행에 대한 기록을 했습니다. 거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눈이 파랗고 코가 높고 머리가 노랗고 수염이 짧습니다. 머리를 풀어 산발을 하고 여인네들이나 입는 알록달록하고 치렁치렁한 옷을 입은 것이 우리와는 풍습이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이 하멜 일행들이 딱 도착을 했는데 머물 곳이 없잖아. 그래서 임시 거처를 마련을 해줬는데 이곳이 바로 어디냐? 우리의 광해군이 유배를 갔다가 사망했던 곳입니다. 광해군이 사망한 지 12년 후에 그 집에 하멜 일행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을까요?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을까요? 말이 안 통하는데 영어도 안 되고 뭐 조선말도 안 되고 네덜란드어도 안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을까요? 그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난파된 그 배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저장해놓은 화약이 폭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바닥에 다 납작 엎드려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2번을 꽝꽝 하고 터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꽝꽝 이러니까 이 하멜 일행도 자, 뭐겠어요? 저거 또 터지니?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몰라. 네, 이렇게 바디랭귀지가 유용합니다. 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일단 너네들은 왜 왔고 너네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떻게 여기에 도착하게 됐고 너네들은 이제 어디로 갈 거니? 너네들 뭘 할 거니? 니들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 자, 그래서 한양에서 조사 겸 통역 겸 특파원이 파견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박연입니다. 이분은 조선 최초 귀화인입니다. 이분의 본명은 얀 야너스 벨테브레이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원래 박연은 아니고요.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배우분이세요. 네, 요 비슷한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1627년 우베르케르크호를 타고 일본 나가사키로 가던 중 하멜과 똑같은 태크를 타고 태풍에 휘말려 파도에 휘말려 제주도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이분은 하멜은 36명이 있는데 이 박연이라는 분은 3명밖에 없었어. 그래서 동료 히아베르츠 그리고 피에테르츠 박연 이렇게 3명이 도착을 하게 되는데 함께 식수를 구하려고
상륙을 했다가 관원에 붙잡혀서 서울로 짤랑짤랑 호송되게 됩니다. 자, 근데 요 당시에 원래 관내는 조선에 뭔가 뭐 이렇게 표류인이 나타났거나 외국인이 나타났다 그러면 근처에 사는 표류자는 본국으로 송환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중국인이 표류가 됐다 그럼 중국으로 보내주고요, 일본인이 표류했다 그럼 일본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무조건 명나라로 의탁을 시킵니다. 근데 요 당시에 중국의 정세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 때는 명나라가 무슨 표류인에 대한 신경을 쓸 수 있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청나라한테 막 당하던 때였어. 명청이 교체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나라한테 막 공격을 받기도 바쁘니까 명나라가 야 몰라 니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야 그러면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이거 명나라는 안 되니까 일본에 한번 보내볼까? 그래서 일본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너네들 표류인들 데려갈래? 그랬는데 일본에서도 거부를 합니다. 일본에서 약간 뭔가 딜을 해보고자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거절하니까 이 조선에서 되게 쿨하게 포기합니다. 송환을 포기해요. 그래? 싫어? 그럼 뭐 우리가 데리고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시 인조는 네덜란드라는 곳에 대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유명하다는 걸 요 당시에 아름아름 알고 있었고, 대포를 만드는 재능이 있었던 이들을 한양으로 불러서 훈련도감에서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때 조선에 어마어마한 화포 기술의 발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1636년 조선에 머문 지 9년이 되던 해에 병자호란이 터집니다. 그런데 외국인이라고 해도 일단 훈련 도감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총 들고 갔지. 가가지고 막 싸우다가 나머지 2명이 병자호란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목숨을 부지한 벨테브레이는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에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동료가 2명이나 있었고 네덜란드어도 막 하면서 야 네덜란드 우리 음식 먹고 싶지 않니? 우리 할머니가 해주는 파이가 먹고 싶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네덜란드어도 할 사람이 없고 뭔가 나랑 공유해줄 만한, 공감해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안 남아있잖아요. 가족도 없고 동료도 없는 이 상황에 10년이라는 세월을 타국에서 보내다 보니까 외로워진 박연이 탈출을 감행합니다. 탈출을 감행하는데 인조는 이과였던 그를 놔주지 않아요. 대신 조선말을 가르쳐주던 아가씨를 붙여줍니다. 자, 뭐 나라는 다르지만 남자랑 여자가 만났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일남 일녀를 얻고 조선에서 그냥 살게 됩니다. 이후에 학문까지 익히게 되면서 조선 최초 귀화인이며 조선 최초로 관직을 받은 서양인이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정시를 실행하여 문과에서 9인을, 무과에서 박연 등 94인을 뽑았다. 그리고 장원급제는 박연이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장원급제를 하셨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화포 개량, 조총 제조 요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효종이 북벌 정책을 시행했는데 요때 북벌 정책의 핵심이었던 신식 무기를 개발을 요때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1653년에 하멜 일행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이 박연을 탁 파견을 했어요. 하멜 일행을 딱 만났어. 근데 딱 보자마자 안 거지. 네덜란드인이야. 맙소사.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딱 말을 했는데 박연이 안녕하세요? 26년 동안 조선에 있다 보니까
네덜란드어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모국어를 다 까먹었어요. 그런데 이 박연이 천천히 이제 막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감은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듣고 있다가 떠듬떠듬 네덜란드 어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조금 하게 되고, 박연이랑 이 하멜이랑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박연이 너무 네덜란드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이 하멜의 이야기를 듣다가 눈물을 펑펑 쏟는데 옷깃이 다 젖을 정도로 울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으면. 모국어를 잊어서 고생하던 박연은 하멜 일행에게 네덜란드어를 다시 배우고 조선의 풍습을 가르쳐 줍니다. 조선은 말이야, 이 선배님이 알려주겠어. 조선은 말이야, 인사를 잘해야 돼 임마. 이러면서 확 알려주는 거야. 근데 이미 고국을 떠난 지 5년째 됐던, 뭔가 이미 이 조선이 너무 지긋지긋했던 하멜 일행은 박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아, 이러지 말고 우리 일본으로 갑시다. 우리 애초에 나가사키 가려고 여기 왔던 거잖아요. 같이 일본 갑시다 우리. 이렇게 해요. 근데 박연은 일본은 지금 타국인에게 매정하여 우리가 가게 되면 잡혀 죽을 것이다. 조선에 있는 것이 더 낫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박연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멜이 돌아갈 때까지도 당시 핵심 관료였던 박연은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 향수가 너무 깊어서 오랫동안 타향에 있던 도중에 그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자고 했는데 일본으로 한번 가볼까 싶어서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본을 한번 제가 가보면 어떨까요? 라고 왕에게 딱 요청을 하는데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가! 네가 날개가 돋아서 거기에 갈 수 있으면 가봐. 그러지 못하거든 기대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날개가 돋아 거기로 가지 못하거든 그런 기대는 말라. 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하멜 일행에게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건 이제 박연이 네덜란드어를 알아들으면서 이제 막 조사도 하고 뭔가 이제 정보를 좀 알고 의사소통이 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자, 그래서 박연이 조사를 합니다. 근데 19명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되게 직업군이 다양해요. 뭐 포수, 조타수, 선원, 1등 항해사, 요리사, 뭐 직업군이 엄청 다양한 거야. 뭐예요? 엄청 좋은 거지. 직업군, 야, 부려먹을 사람이 이렇게 많아. 거기다가 표류선에 싣고 온 물건들이 대포, 중포, 소포, 조총, 각종 무기, 은 600냥, 그리고 뭔가 희한한 거, 병을 입구를 마주보게 만들었는데 가운데에 모래가 흐르는 무언가. 네, 모래시계까지 가져왔어요. 유리루인 모래시계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망원경, 거울, 기타 등등 종합 선물 세트가 빰 하고 도착한 거예요. 막 요리사 나왔죠, 뭐 포수 나왔죠, 뭐 박연도 있죠. 종합 선물 세트가 빠밤 하고 있는데, 자, 요 사람들이 근데 제대로 써먹혀지진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인조가 아니라 효종 때였기 때문에 뭔가 좀 효종은 이 사람들에게 호의적이기는 했지만 부려먹을 생각을 딱히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도중 이들이 제주에 계속 제주에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주 목사가 부식을 중단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네 표류인이지만 우리가 밥을 좀 나눠줄게 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밥을 안 주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멜 일행이 밥과 소금물만 먹고 살게 됩니다. 조금의 반찬을 주긴 했는데 먹는 법을 몰랐대요. 그래서 소금물이랑 밥을 먹고 살았고,
결국 제주에서 탈출을 하려고 했는데 배를 훔치려고 했어요. 고을에 가가지고 야 우리 배만 훔치면 우리 이거 타고 나가사키로 가서 우리 가는 거야. 우리 돌아가는 거야. 이랬는데 살금살금 가는데 어디서 개가 짖어. 그래서 들켰어. 실패합니다. 잡혀서 볼기짝을 5대를 맞아요. 와 우리나라 볼기짝을 5대를 맞으면 한 달을 고생합니다. 아주 좋은 경험하죠. 그러던 중 효종이 이들을 한양으로 부릅니다. 그전에는 박연이 한양에서 제주로 왔는데 이제는 효종이 이들을 한양으로 불러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전라도로 넘어갔다가 한양으로 가게 되는데 요때에 또다시 탈출을 감행합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배를 타고 가는데 보통 일반인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 표류인이잖아. 왕의 명령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군졸들이 붙을 거 아닙니까? 군졸들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같이 딱 배를 타는데 이 사람들이 배멀미를 하는 거야. 와, 막 여기저기 막 우에 이러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하멜 일행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인간들을 모조리 바다에 쳐놓고 이 배를 탈취하면 우리가 도망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선의 배를 모는 방법을 몰라요. 포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멜 일행을 억류를 한 걸까요? 왜 그랬던 걸까? 아니 데려다 그렇게 쓸 것도 아니고 뭐 박연처럼 뭐 관직을 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나 못 도망가겠을까? 당시에는 임진왜란도 겪었고 병자호란도 겪어서 국내의 정세가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거기에다가 계속 청나라의 견제를 받았고 청나라에서 계속 사신을 파견하면서 너네들 별거 없지? 너네들 이제 줘야지 조공이나 바쳐 이러면서 경제적으로도 계속 견제를 했던 거야. 짜증나게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견제 속에서도 효종이 나름대로 북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거기에다가 일본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쩔 줄 몰랐던 거야. 이 하멜 일행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일단 불러요. 그래서 고생 끝에 가가지고 효종을 딱 아련을 하는데 효종은 옛날에 볼모로 잡힌 적이 있어서 이 하멜 일행들한테 약간 감정이입을 했나 봐요. 너네들 좀 고생했다. 약간 내가 우호적으로 대해줄게 라고 하면서 훈련도감에 이들을 넣어요. 약간 박연트리를 탑니다. 훈련도감에 넣어서 호위병사로 임명을 하는데 왜 호위병사였냐면 이들은 체격이 우람해서 왕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뭔가 이게 막 왕이 기가 살거든. 이때 하멜도 화승총이랑 화약이랑 총알을 받았다고 합니다. 풍채가 우람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이제 북벌 정책을 추진하던 때라서 뭐 서양의 화포술, 총포술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써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훈련도감에 넣었는데 이 훈련도감에서 이 하멜이 보고 들은 게 많은가 봐. 적어놨어. 군사들은 봄, 가을마다 3개월씩 훈련을 받고 매달 3번씩 사격 훈련과 그 밖에 전술 훈련을 다녀온다. 그들은 세상 모든 책임이 그들의 어깨에 달려있는 것처럼 맹렬하게 군사훈련을 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조정에서 이들이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확실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호패를 나누어 줬는데 호패에 핸드릭 얀스, 핸드릭 뭐 하멜 뭐 이렇게 적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따로 조선식 이름을 줍니다. 핸드릭 얀스라는 1등 항해사한테는 남북산 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핸드릭 얀스보스라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 포수였어요. 이 포수에게는 남이안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왜 근데 남씨냐면 당시에 이 네덜란드에는 남만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남씨, 남만인이니까 남씨, 남북산씨, 남이안씨 이렇게 붙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효종이 이 하멜 일행들에게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도착했을 때 축하 잔치를 벌여줬어요. 근데 막 잔치를 막 벌이다가 이 하멜 일행들이 이게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막 이거를 한 잔, 두 잔 막 술이 들어간다 막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흥이 나는 거야. 그래서 막 어깨춤을 추고 노래를 막 부르니까 이게 소문이 났어.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벽 안에 금발머리 인간들이 춤을 춘다더라. 이래서 소문이 쫙 돕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유명한 권세가 집안에서 초청을 해요. 이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지방 순회 공연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구경거리였겠어요. 이 무슨 파란 눈도 처음 보고 금발도 처음 보는데 이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니까 너무 신기한 거지.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대갓집의 하인들이 너네들 일로 와봐, 우리 대감님이 부르셔, 이래가지고 불러가지고는 하인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구경을 하고 그랬다니까.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하멜의 기록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골목길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집에서조차 구경꾼들 때문에 편하게 쉬지를 못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유명인인 거죠. 아이돌급인 거지. 막 사람들이 막 담장을 넘어가지고 어디 한번 보자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지. 근데 요 하멜 일행들이 살던 곳은 게스트하우스? 외국인들 게스트하우스?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귀화한 중국인들이 살던 집에 하멜 일행들을 같이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부살이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중국인들이 먼저 왔다고 아주 막 텃세를 부리는 거야. 막 겨울이 되면 야, 너네 늦게 들어왔으니까 어디 장작 좀 구해와봐 이러면서 막 장작을 구해오라고 시키는데 근처에 장작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하멜 일행들이 막 덜덜덜덜 떨면서 막 5km씩 걸어가지고 장작을 구해오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이 진짜. 근데 타지에서 너무 서럽게 나름 이 하멜도 부잣집 아들내미인데 자기는 불도 제대로 떼본 적이 없을 텐데 심지어 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석이야, 석이. 이거 적는 사람이야. 몸 쓰는 일도 안 해봤고 부잣집 아들내미 곱게 자랐는데 막 어디 5km 가갖고 막 집신 신고 막 이거를 5km씩 걸어가지고 장작을 떼우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이 드니까 1655년 3월 또 조선에 청나라 사신들이 옵니다. 너네 또 조공 준비해놨니?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이러면서 이제 딱 조선을 또 견제를 하러 왔어. 근데 청나라에서 왔던 이 사신들이 돌아가는 날 소동이 벌어집니다. 청나라 사신들이 막 이제 막 갈 거 아니겠습니까? 막 이제 옆에 조선 군인들도 막 붙고 막 청나라 사신들도 막 끌고 가고 이러는데 갑자기 풀숲에서 이상한 사람 2명이 두둑 튀어나와요. 누군고 하니 남이한 씨와 남북산 씨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바리맨이야. 나타나자마자 옷을 막 벗어. 조선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안에 네덜란드 옷을 다 또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 옷을 벗으면서 나 네덜란드인이야, 나 좀 돌려보내줘, 이렇게 외친 거죠.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나 좀 돌려보내줘 이러면서 했는데 간청을 했으나 그 자리에서 체포됩니다. 근데 이 2명이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런 돌발 행동을 하니까 나머지 하멜 일행들 역시 집 밖에 출입이 힘들어지고 감시까지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조선의 입장이 엄청 난처해졌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청나라는 아직 명을 다 먹지도 못했는데 조선이랑 명이랑 무슨 짓을 해가지고 서로 막 속닥속닥 해가지고 우리 청을 칠지도 모르고 뭔가 이렇게 뭐 총 같은 걸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데
이 연결을 경계하고 있는 와중에 그 사신을 막 파견을 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막 견제를 하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예민한 때에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에서 서양인들이 조선 옷을 입고 조선에 남아있고, 이 외국인들이 선진 무기를 알려주면 뭔가 군사력 확충이 될 수도 있고, 무슨 꿍꿍이를 벌이는지 모르니까, 조선인들이 뭘 꾸미는지 모르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거지. 근데 빠르게 이 일을 수습합니다. 빠르게 이 사람들을, 이 남북산 씨랑 남이안 씨를 탁 잡아가지고 끌고 가 이런 다음에 돈을 이렇게 줘요. 사신한테 돈을 준 다음에, 아유 정신 나간 사람들, 아유 신경 쓰지 마요, 아유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렇게 하면서 뇌물을 먹여, 뇌물을 주면서 눈 감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 남북산 씨랑 남이안 씨는 죽어요. 물론 조선의 기록에는 그들이 식음을 전폐하다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처형당했을 확률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요런 일이 있고, 뭐 하멜 일행이 죽고, 그다음에 하멜 일행들 막 집에 막 가택연금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일이 커지잖아. 조정에서 회의를 엽니다. 어전 회의를 사흘간 열어요.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다 회의를 여는데, 조정 대신들은 하멜 일행을 그냥 깔끔하게 죽이자, 나중에 이 청나라에서 너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라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다 죽였어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죽이자 라고 했는데, 이 효종이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있다 보니까 안타까운 거야. 저 사람들도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닌데 이렇게 꼭 여기 와가지고 또 죽어야 되나 싶고, 그러다 보니까 처형은 하지 말고 중국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좀 보내자 라고 유배를 보냅니다. 유배로 합의를 봤어요. 사형은 시키지 않고 유배를 보내는데, 어디로 가느냐? 전라도 병영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여기에 가서는 5만 가지 자벽에 시달립니다. 무슨 일까지 했냐면 나무를 해다 팔아요. 이분들도 조선 패치가 되고 있어요. 나무를 해다가 팔고, 대신 잡초를 뽑아주고, 온갖 고생 다 하다가 옷이 막 해질 정도로 고생을 하다가 너무 가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밥이랑 같이 먹을 소금 한 줌을 구하려고 3km씩 걸어 다니고 그랬어요. 이렇게 소금 한 줌 구하려고 막 나무도 하고 잡초도 뽑고 그랬는데 이 돈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국어를 하러 다녀요. 저기 밥 한 공기만요. 이러면서 그지가 됐어요. 국어를 하던 이 일행들이 나중에 스님이랑 친해집니다. 어떤 스님? 탁발승.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치조하시지요. 같이 다니는 거야. 탁발승이랑 같이 먹을 거 구하러 다니는 거야. 근데 요 당시에 조선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대기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멜 일행들이 밥 한 공기만 주세요. 그러면 조선인들도 한 푼만 줍쇼 이러면서 같이 구걸하러 다니는 거야. 이 조선이 어마어마하게 궁핍했던 시기예요. 이 기근이 왜 왔냐 하면 딱 요 하멜 일행이 왔던 때가 이 17세기가 소빙하기예요. 빙하기. 그 중에서도 하멜 일행이 왔던 때가 제일 추울 때예요. 어마어마하게 추웠던 거야. 이때가 얼마나 추웠는지 봄에 동해 바다가 얼어붙습니다. 한여름에 경기도에 서리가 내려요. 하멜이 있는 동안 동해가 2번이나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이 하멜의 표류기에 따르면 이 추위에 대한 기록이 되게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1662년 우리가 산간에 있는 사찰에 갔을 때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집과 나무가 다 파묻혀 사람들이 눈 속에 굴을 뚫고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는 것을 보았다 라고 전라남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추운 거예요. 전라남도에서 눈이 막 이만큼씩 쌓이니까 굴을 파고 다니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추운 것뿐만 아니라 이 이상 한파로 인해서 가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당시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었고, 도로에는 군사들이 배치되었는데 아사한 사람들을 매장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와 소빙하기가 겹친 때에 하멜이 하필이면 조선으로 온 거예요. 7년 만에 11명이 사망합니다. 22명만이 살아남았는데 이것도 11명을 같이 데리고 있기가 힘들어서 뿔뿔이 흩어나요. 뭐 5명은 어디로, 5명은 어디로, 나머지는 또 어디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또 설상가상 이 하멜 일행들에게 그나마 우호적이었던 효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현종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현종은 즉위와 동시에 무엇에 휘말렸냐? 예속 논쟁에 휘말립니다. 19살에 즉위한 이 현종은, 현종이 즉위를 하는 건 효종이 죽고 나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해잖아? 효종의 상에 상복을 입는데 상복을 3년 입을 거냐 1년 입을 거냐로 싸워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해. 지금 밖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데 지금. 근데 이게 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외란이랑 호란을 겪으면서 지배층의 권위가 하락을 하고 뭔가 나라의 근간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예치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와 치. 그러다 보니까 이 상복 논쟁이 당연한 거죠. 예를 얼마나 차릴 것이냐를 두고 나름 이게 중요해서 예속 논쟁이 벌어지는데, 막 조정에서 예속 논쟁, 뭐 상복을 3년을 입어야 된다, 1년을 입어야 된다 막 이러고 싸우고 있으니까 하멜, 걔네가 누구지? 아, 현종 때 왔던 그 이상한 남북한 씨인가 남북산 씨인가 걔네들? 이라고 된 거예요. 관심이 멀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666년에 그동안 조정에서 내려주던 그 몇 푼 안 되는 급료를 모아다가 이 하멜 일행이 어부의 어선을 하나 삽니다. 어선을 막 사가지고 여수 해안가로 이건 막 몰고 가요. 그래서 조선에 표착한 지 13년 하고도 28일 만에 극적으로 8명만이 탈출을 한 거죠.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요 나가사키에 도착을 했는데 이 뜬금없이 도착한 네덜란드인들 덕분에 조선이랑 일본 간의 마찰이 벌어집니다. 예전에 이 일이 있기 전에 조선이랑 일본 사이에 갑신 표류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표류민이 생기면 우리 서로 알려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일본이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네덜란드는 우리랑 무역하는 우리 속국이야. 걔네들 우리나라한테 조공 바치는 거 몰라? 네덜란드인이면 우리한테 알려줬어야지, 우리한테 넘겼어야지. 너네는 왜 알려주지도 않니? 라면서 뻥카를 친 거예요. 시비를 건 거지. 그러니까 뭔가 조선에 지금 얻어낼 게 있으니까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핑계로 또 이제 폐쇄적이었던 조선의 뭔가 무역량을 늘린다거나 요런 거를 이제 깨작깨작 하려고 하다가
이제 시비를 건 건데, 아무튼 요 하멜 일행들이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일본은 아주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너네들은 항해 목적이 무엇이었냐? 조선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조선의 군사는 뭐 지금 어떠한가? 조선의 경제는 어떠한가? 조선의 풍토는 어떠한가? 막 이런 거를 신원 파악을 다 했어. 돌아온 지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조선에 대해서 막 다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대지마라는 교역용 인공 섬에 이사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당시 나가사키에 무역이 엄청 활발했었고 네덜란드인들도 많았으니까 이때 네덜란드인들의 말을 배우면서 서적을 해석을 하면서 해독을 하면서 네덜란드의 지식을 배웠는데 요때 네덜란드 의학까지 같이 들어왔습니다. 서양의 기술과 지식까지 다 배우게 된 거죠. 요때까지만 해도 네덜란드가 개인당 소득이 국민 소득이 가장 많은 나라였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하멜은 나가사키 한번 가려다가 태풍 한번 잘못 만나서 조선에 표착했다가 13년하고도 28일 만에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멜은 이 하멜 표류기를 왜 썼을까요? 내가 신기한 걸 겪어서? 조선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남겼을까? 자세하게 남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멜은 직장인이잖아. 동인도 회사 소속이잖아. 근데 13년 하고도 28일을 한국에 있었잖아, 조선에. 그러니까 13년간의 월급이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 조선에 가서 이렇게 일했어. 13년 밀린 월급 내놔.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증빙용 영수증처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던 거예요. 돈이 걸려 있으니까 무려 13년간의 봉급인데 여러분들 같으면 안 자세하겠어요? 내가 조선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그나마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뭐 어디 가서 논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나 자세하게 적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나름 그 당시에 미지의 나라였던 조선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엄청 중요한 자료가 됐던 거죠. 당시 네덜란드인은 막 대항해 시대에 막 무슨 지금 낚시꾼들이 막 야 내가 무슨 뭐 3m짜리 상어를 잡았는데 뭐 이런 것처럼 대항해 시대에 야 내가 무슨 나라를 갔다가 식인종을 만났는데 말이야 약간 요런 거 무슨 모험담 같은 거 되게 좋아할 때거든요. 해적을 만났고 식인종을 만났고 원주민을 만났고 막 이런 이야기 되게 좋아할 때 심지어 알려지지도 않은 미지의 나라에 대한 엄청나게 자세한 서술이 적혀있는 이 모험담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어서 유럽 각국에 동시 출간을 합니다. 막 독일어로 번역되고 프랑스어로 번역되고 막 네덜란드에 막 출간하고 이래가지고 야 13년간의 월급이 뭐가 중요해 인세가. 그래서 요때 하멜의 보고서를 읽은 뒤에 네덜란드에서 조선의 무역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라고 생각을 했고 배를 하나 만드는데 배의 이름이 코리아호입니다. 그래서 이때 조선과 직교역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했는데 그래서 됐나요? 아니요, 실패했어요. 우리에게는 일본이 있잖아요. 일본은 중개무역의 이득을 엄청나게 챙기고 있었는데 너네 조선이랑 놀면 이제 우리랑 무역 끊어? 이렇게 해버려서 일본으로 인해 당시에는 직교역에 실패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멜 표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